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추리논증을 강의하고 있는 한하상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예 처음 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전공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한번 저를 이렇게 영상을 좀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열흘 전쯤에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강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이름은 뭐 초심자 입문 강의인데, 뭐 7, 8월에 하는 초심자 입문 강의이든, 9월, 10월에 하는 입문 강의이든, 뭐 11월, 12월에 하는 기초 강의, 뭐 1월, 2월에 하는 기본 강의에서 어떤 다루는 문제랑 어떤 그 문제의 수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추리 논증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일단은 뭐 1년 동안 학원 강의를 쭉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하반기에는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또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해서 학원 수업을 듣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방학을 이용해서 7, 8월에 일단 출연훈증이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 또 학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또 신촌에서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예 시험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는 뭐 공부는 따로 열심히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시험인지 궁금해서 시험장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긴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공부 방법으로 뭔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뭔가 내가 좀 접근법을 바꿔야 되는지, 뭐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듣다가 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으러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동안은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게 좀 드러나 보자라고 해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수업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푸는 수업은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추리논증이 40문제거든요. 우리가 40문제를 125분 동안 푸는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유형별로 분석한다는 거는 이 추리 논증이란 과목이 추리랑 논증의 어떤 결합이기 때문에, 추리 안에서 또 뭐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논증도 뭐 제가 나눈 게 아니라 법학전문협의회에서 뭐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유형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은 그렇게 접근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형별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문제들이 막 다 섞여서 나오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1번부터 만약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이거 언어 추리잖아, 이거 모형 추리잖아, 이거 논쟁과 반론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분을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실전에서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소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퀴즈 쪽은 좀 이따 따로 좀 빼고, 퀴즈를 제외한, 그러니까 논리 퀴즈나 논리 게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만, 소재만 좀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뭐 이걸 칠판에 그냥 간단히만 적으면 1번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13문제가 나왔죠. 1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법학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14부터 한 26번까지가 이제 인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인문학이라는 건 뭐 철학 등등을 포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한 27번부터 한 31번까지 이제 사회, 뭐 경제학, 행정학, 뭐 경영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여기 중간에 32, 33, 34는 약간 논리게임 쪽이니까 이쪽은 좀 빼고 35부터 이제 40번까지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은 오히려 절반도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 뭐 30번대부터 푸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인문학을 풀고 법학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뭐 기초, 기본 이렇게 가다가 5월쯤부터 한 10주간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한 20회 정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충분한 양측이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순서로 풀 것인지, 그래,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40개를 다 풀기는 좀 어렵겠는데 그럼 뭐를 버리고 뭐에 좀 집중을 할 거야, 그런 부분들은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올해 시험이 있고 작년 시험이 있었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법학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정말 많이 나왔고 계산 문제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점수가 되게 저조했었거든요. 이번 말고 작년 시험 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학생들이 계산 문제들을 계속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풀어봤고 또 그 메가 로스쿨뿐만 아니라 학원들에서 내는 전국 모의고사나 어떤 강사들이 내는 모의고사에도 그런 계산 연습을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막상 시험에는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숫자랑 관련된 계산 문제들이 비중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7급 공무원이나 5급 공채에 있는 뭐 경제학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시험이라면 내가 공부량을 늘려서 암기량을 늘려가지고 그 암기한 거를 시험 때 쏟아내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성 시험이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적성 시험이 이제 로스쿨 가기 위한 리트 시험이랑 이제 5급 공채, 뭐 7급 공채 사무관 되기 위한 PSAT 이런 두 가지 시험들이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초반에는 이 추리 논증이나 언어이해 기출 문제, 기출 분석을 하고 이어가지고 결국 모의고사 사이에 PSAT 문제, 언어 논리, 상황 판단 문제들도 결국 한 번씩은 다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 문제들 수가 기출 문제 다 합쳐봤자 1000문제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한 2번, 3번 풀다 보면 답이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잘 푸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억해서 잘 푸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면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시기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풀고 어떤 걸 좀 버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유형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정말 빨라도 한 3월, 4월 늦으면 5월부터 문제를 풀면서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접근법을 갑자기 바꾸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5월에 갑자기 모의고사 문제를 푸니까 내 접근 방법이 안 통하네? 그러니까 안 통한다는 건 정답률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답은 어찌어찌 구하는데 너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푸는 문제의 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내가 느린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그때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일단 내년을 한번 더 봐야 되나? 그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수업 때 우리가 12번 동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물론 정답을 구하는 것도 신경을 씁니다.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일단 추리논 중에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나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하나 탐구하는 것도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적정 수준의 그 변별력 있는 정답률 구간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답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 물론 수업 말미에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할 겁니다. 물론 디테일로 좀 들어가면 여기 써있듯이 법이랑 인문이랑 사회랑 과학에서 조금씩 접근법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법이나 인문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법이랑 인문이나 사회, 제시문을 완전히 이해하면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가 있구나 정도로 빠르게 내려오고 선지를 보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공계 학생들보다는 그 인문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또 거기서 뭔가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지금 제시문을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제시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지를 보고 찾아가는 방향에서 크게 접근하는 걸 연습하고 소개하고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차이들이냐 이거 좀 이따 우리가 지금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 초까지는 우리가 법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법학이랑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수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법에서는 한 글자만 달라도 서로 다른 거다.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문학 쪽으로 가면 유사한 표현, 유의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소재별로 1번부터 13번까지는 약간 법을 푸는 모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14번부터 26번은 이제 법에서 인문은 딱 보이거든요. 지금부터 인문이구나. 그럼 인문을 풀 때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것까지 연결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연결하고 어떻게 해석할지 계속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숫자가 많이 나왔고 올해가 숫자가 적게 나왔다고 내년에 또 적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대비를 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비중이 높게 나오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차라리 어려우면 문제가 막 숫자도 많이 나오면 어렵고 그러면 학생들이 빨리빨리 넘기면서 막 이렇게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하는데 계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뭐 아직 한 20, 30명밖에 확인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30번대쯤 들어갔을 때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급하게 풀다 보니까 올해 유독 두드러지게 그 눈에 띄는 것은 1번부터 30번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렸는데 31번부터 40번까지 정말 많이 틀려가지고 점수가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연락도 받고.